파산 채권을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돈 받을 거 채권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파산 채권,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개별적인 추심이 안 되면서 파산 채권을 신고를 해서 파산 재단으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는데, 이게 딱 이미 금액이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딱 정해져서 못 받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그게 가시화되지 않은 이런 채권 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2 파산 채권의 요건, 저번 때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 재산상의 청구권일 것.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되지, 파산 채권이 되려면.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 어떤 물건에 대한 이런 것 같은 건 환치권의 대상이 될지언정 파산 채권은 아니라는 거지. 어떤 물건의 반환 청구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집행할 수 있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포괄 집행이니까 파산은.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전에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야지. 선고 전에 생겼어야지. 다만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 선고 전에 원인이 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뭐 조건부라든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뭔가 출발은 선고 전부터 있었던 이런 것을 이제 현재화시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등지화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현재화시킨다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가 6-8, 6-9에서 변제기 도래로 취급해 준다는 거지. 조건부 채권도 조건으로 된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취급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해주는데, 조건부 채권도 조건이 성취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등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현재화 해가지고 등지화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 그 6-10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패러그래프 6-10 보면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일단 선고한 때 전액을 파산 채권으로 처리하는데, 그 쭉 봐. 6-10에서 선고시에 이제 그것을 등질화시킨다, 그 개념에서 이해는 했지. 그런데 그 두 번째,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장래 구상권. 내가 첫날인가 둘째 날 하고 용재가 한번 질문을 했어. 그때 뭐 했었냐면, 여기서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한테는 어떻다고 그랬어? 첫날 둘째 날 그런 정도 했는데, 본 채무자는 면책이 됐어도 이 사람은,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된 주채무자한테는 이제 더 취급을 못하고 못 받는데,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면책이 됐으면 이제 주채무자한테는 못 받는 건데, 어떻다고 그랬어? 지금 보증인한테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게 첫날 둘째 날 언젠가 설명해서 뒤에 가서 보면 돼. 면책된 것에 어디에 있어서 그런 게. 그때 질문도 나왔으니까 기억을. 10-50에 가면 보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때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주채무자가 면책이 되면 10-51, 주채무자가 빠져나갔으면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면, 보증인도 우리가 그 민법에서 뭐 부종성, 수반성 뭐 등등 종속성에 비춰본다면 빠져나가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담보로서의 속성이 파산에서는 발휘되게 하기 위한 취지 등에 비춰서 보증인은 여전히 갚아줘야 돼. 그런 조문이 567조지. 567조. 그러니까 보증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주채무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주채무자는 또 안 갚아도 된다고 해놓고 나는 끝끝내 갚으라고 하니 보증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조문이지. 하여튼 그럼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게, 뭔가 갚아주고 구상권이 사후에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까지 황당해지냐면, 보증인은 나가서 보증인이 구상을 할 수 있는 먼 미래 것이 여기서의 파산채권으로서 장래의 것이라도 파산채권이 되니까, 그런 구상권이 변제가 돼서 취득하는 사후구상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갖고 있게 되는 계기가 된 이 보증계약은 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이것까지 다 이렇게 돼서 다시 면책이 된 거야. 잘 봐봐. 그 보증인이 갚았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구상권이 원인은 보증계약 체결됐던 어떤 이 파산 선고 이전부터 있었던 그게 이렇게 돼서 실제 변제하고 나서 사후 구상권이 아니라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그 구상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여기서 파산채권으로 다루어지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서 받아야 되고 하다가 면책이 돼버리면 거의 못 건진 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 그 뒤에 그때 질문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그때 설명을 그 뒷면 설명을 해준 거야. 418면. 그 뒷면에 10-51 뒷면에 뭐야?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면책 후에 새로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으로 이미 취득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거기에 연결되는 거지.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리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이 선고되면 자기의 그 구상권을 장래의 청구권 파산채권으로서 신고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면책되면 파산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거의 변제 못 받는 그런 수준의 뭐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인은 되게 황당하지. 보증인은 지금 주채무자가 파산이 되면 보증인이 그렇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지금 그 흐름은? 그게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시 와서 6-10을 보면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장래의 구상권이나 연대 채무자의 구상권 같이 조건에 관련된 채권을 도산법에서 장래의 청구권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또 있고 거기가 연결되죠. 회생 절차에선 평가주의해야 한다라는 거고 이쪽은 그냥 일단은 현재화시키네. 현재화시키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3번 봐봐. 6-11 이렇게 해서 현재화시키는데 기한의 도래 여부나 그러니까 회생 절차는 뭐야? 그냥 현재화시키지 않고 평가를 해서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갚냐라고 회생에서는 청산하는 게 아니니까 평가에 의해서 실제 그 조건의 성취가 뭔가 나는 뭐 정확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 평가를 어떤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게 얼마의 평가를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데 파산 절차에서는 일단 현재화는 시키되 그 약간의 차이 나는 실질적인 차이 나는 경우를 배당 등에서 특별한 취급을 한다고 해서 6-11로 가봐. 6-11로 가면 외와 같이 채권에게 문제에 있어서 기한을 도래한 것으로 취급한다든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현저하는데 그 중간 이자에 상당한 부분은 후순위로 취급된다. 후순위 채권이 된다. 그 얘기가 나와. 그리고 정지조건부에서 그 경우는 조건이 성취하지 않는 동안은 나중에 이제 성취되면 온전한 게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미지수니까 중간 배당의 경우에 임치하여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지. 조건이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해제 조건이라든지 했을 때는 그것이 날아가야 되면 빵이 되는 거고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온전히 10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만 그 조건의 불분명한 상태까지는 임치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치? 그런 처리를 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조건은 일단 회생 절차는 조건 같은 건 평가액으로 하는데 여기는 일단 100으로 보는 이런 상태에서 이자는 후순위가 되고 조건은 임치해가지고 상황을 좀 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조건이 오케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금전화해서 확정금액 채권은 꼭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런 경우 얘는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 426조의 평가액을 한다. 6-13 이런 거야.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파산채권의 순위가 있는데 우선적 파산채권. 그러니까 우선적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이긴 한데 우선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비슷한 게 등장하는 게 담보권은 별채권으로 별도로 제외돼. 파산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에서 별채권이야. 담보권은 파산 절차에서는 별도로 제외해서 뭔가 절차가 된다. 파산 절차가 아니지. 왜냐하면 실체법에서 담보를 하게 된 것은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담보의 기능을 파산 절차에서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별채권급으로 취급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한번 본 게 뭐였어? 주택임대차 보증금 이런 경우 실체법에서 뭔가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채권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담보물건 그 자체는 아닌데 실제는 그래도 그 보증금을 보호해주잖아. 보호해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준다고 그랬어? 별채권에 가서 저번 때 한번 본 경우가 있잖아. 실제 담보물건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민법에서도 보증금 같은 건 집행법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호해줘. 그리고 많이 보호해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8-119 봐서 보면 8-119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인데 담보물건급으로 봐줘서 별채권이 되는 거지. 별채권 8-120 임금채권도 별채권으로 보는 거지. 근데 별채권자까지로 봐줘야 되는지 뭐 등등의 의문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법이 그렇게 해놨어. 법이. 그래서 이런 거는 파산채권적인 속성에 불과한데 담보물건 그 자체는 아닌데 별채권급으로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등을 우선적 파산채권으로서 취급해주는 게 6-18 부분의 설명이야. 그래서 상법, 민법 뭐 이런 데서 우선권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문이 있다라는 거지. 그 6-19의 위에 가서 보면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은 각각 법률에서 우선권 있는 정도로 취급하지만 이 경우는 또 도산법상에서 새로 하나 나오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별채권이라는 개념, 파산채권 속에서 우선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 그 다음에 재단채권이라는 용어가 나와.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저번 때 한번 이야기했지. 이거는 원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채권이 아니라 지금 도산 절차 진행 때문에 생긴 채권 등 채무 같은 거 이런 등등인데 도산 절차 진행하다가 생기는 것 등은 개개인의 파산 채권이 아니라 도산 절차를 지금 하다가 나오는 채권 채무 관계니까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뭔가 수시로 변제를 해줘, 갚아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조세 채권하고 임금 채권은 조금 문제가 있어. 파산 채권급으로 안 하기 위해서 채권은 채권이라서 파산 채권의 속성인데 재단 채권이라고 그래서 이 경우는 소송 진행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은 아니지만 정책적 이유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불과하지만 파산 채권으로서 도산법상 재단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7-10과 7-22 그 7챕터가 재단 채권에 관한 걸 거니까 가서 보면 7-10 파산 채권과 또 다른 재단 채권이라고 그래서 재단 채권은 원래 이제 절차 진행하면서 생긴 채권 채무 관계인데 사회 정책적인 목적에서 그래서 예컨대 7-9 파산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이런 것 등은 뭐 그렇게 세팅한 거가 이해되는데 2호에 가서 보면 세금 이런 거 그다음에 3호 사유 같은 것도 이해가 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등에 들었던 비용 뭐 이런 거 이해가 돼. 그 다음에 4호 7-16 이것도 이해돼. 파산재단에 관해서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해서 생긴 청구권 뭔가 절차 진행하다가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쭉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10호에 7-22 가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버렸어. 채무자의 임금 등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보호를 재단채권으로서 세팅을 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를 받는 거야. 그 재단채권의 경우는 일반 파산채권 속에서의 뭐 우선적 파산채권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건 아무리 우선적이지만 파산채권인데 7-29에 가서 재단채권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는지를 보면 7-29에 보면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의 경우라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공평한 청산을 받는 건데 그러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앞서서 수시로 그 전액을 변제받는다. 그러니까 파산채권은 파산채권 속에 들어가서 우선적이더라도 거의 깡통이야 깡통. 그 정도까지 흘러가는 경우는 앞에서 재단채권 같은 거 세금 같은 거 망한 사람 순수 자연인은 드물겠지만 세금 어마어마하게 밀렸을 거야. 망할 정도 되면 세금 뭐 그런 데서 막 받아가 버리면 순수 파산채권자는 뭐 거의 못 받는 거지. 하여튼 재단채권은 우선적으로 앞서서 수시로 그 전액을 변제받게 되는 거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 의해서 공평한 청산의 단계로 받는 파산채권은 그 속에서 설사 우선적이라도 파산채권 속에서 우선적이라도 거의 깡통에 가깝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 7-22의 그 문장 마지막 가봐.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는데 제한도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정책적 취지에 서는 건데 3개월 정도는 보장해줘야겠지만 뭐 전부 다 재단채권으로 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앞에서 세금에 대해서도 그런 코멘트가 있을 거야. 세금에 대해서도 아마 어디에 그 써놨냐면 세금에는 7-12의 바로 위에 216면에 써있지. 일률적으로 선고 전에 원인에 기해서 생긴 채권이면 파산채권의 속성인데 실제법에서 우선권 주고 있는 채권에 불과할 것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정책적으로 국가의 세금이 특히 요새같이 뭐 뭔가 막 세금 걷어도 빵꾸나고 있을 때는 진짜 뭐 걷어야겠지만 하여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막 악착같이 일반 채권자 불쌍하지도 않나 해가지고 조세채권을 끝끝내 이렇게 부각시켜서 받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세금 같은 건 시기적 제한도 없이 재단채권급으로 하니까 실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법 등에서도 받고 했지만 일정한 시점까지는 보장해줘야 되고 임금도 3개월분은 확보해주고 그래서 내 생각은 그런 정도의 시간적인 거고 뭐 하는 거지 뭐 파산 선고 전부터 막 다 일률적으로 언제 끝까지 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순수 파산채권자는 뭐 완전 깡통이 되는 거지 깡통. 그래서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질하라고 그래서 처리하기 위해서 파산 선고 시점으로 파산재단도 어떻다고 그랬어? 파산재단도 여기서 세팅시키는 거지. 그치? 파산 선고 시점으로 세팅시키는 거지. 파산채권도 여기 시점으로 세팅을 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을 등질하라고 하는 거죠.